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이 공개한 이건희 컬렉션에서 수원 화성건설을 주도한 인물 수원부사 조심태의 초상화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초상화는 그야말로 극사실주의 기법으로 그려졌다고 합니다. 미화나 보정 없이 털 한 오라기까지 생긴 그대로 표현했다는데요. 흔적 역사, 오늘은 극사실주의 기법이 조선시대 초상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기원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공개된 초상화의 주인공 어떤 인물입니까? 수원 화성 축조의 공익군 무신 조심태라는 분의 초상화인데 이분의 초상화를 유심히 보면 참 그림 그리는 분도 좀 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얼굴 전체에 천연두 자국을 잔뜩 그렸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그릴 필요가 있나? 좀 포샵 처리를 좀 해주시지. 그러니까는요. 그 시대는 그런 거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발의 피인데 그 선조실록 1606년 9월 1일자를 보면 되게 그 기막힌 내용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당시 그 당흥부원군 홍진이라는 분이에요. 의자인데 이분이 그 뭐라고 이제 사직을 청하는 상소문을 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에 혹이 생겨서 모양이 보기 흉한데 세월이 갈수록 더하니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 홍진이라는 분이 스스로 올린 상소에 그 실록을 쓴 사관이 한마디를 딱 더 얹는데 뭐라 하냐면 홍진은 키가 5자도 안 되는데 5자면 150cm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코는 주먹만큼 커서 보는 사람보다 손뼉을 치며 비웃었다라고 하고 마침내 코병이 나서 출입하지 못하고 폐인이 됐다라고 했는데요. 또 실록 기자도 참 심했죠. 지금 같으면 남의 신체적 결함을 그렇게 저격을 하고 드러내서 이렇게 한 건데 지금으로 따지면 기획이 소리를 좀 들을 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차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홍진은 어떤 인물입니까? 대단한 분입니다. 한성 판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서울시장 지냈고 대사원이면 감사원장이라든가 검찰총장 그리고 그 이조 예조 형조판서 그리고 판익은 부사 이런 요직을 두루 거친 분인데 그 이분이 특히나 그 임진왜란 때 선조의 그 의주 필랑길을 끝까지 수행한 공로로 해서 호성공신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당흥부원이 된 건데 그런 분이 말년에 예사롭지 않은 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홍진은 뭐라 그러냐면 코끝에 구멍이 나서 곰지도 않고 아물지도 않고 열과 오한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머리도 아프고 먹는 것도 역하고 이런 식으로 괴로워하면서 사직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끔 가다가 코에 뾰루지 나고 이런 일들은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주먹만이 지고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이에요? 그 실록에 설명은 되어 있는데 어떤 지경인지 그림은 그려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당시 그 홍진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물이 바로 문중이 소장하고 있는 그런 홍진의 초상화입니다. 이 초상화를 보면 유난히 코가 크고 이런 식으로 그 도드라지게 그려서 그 금방 눈에 띄는데 이게 그 조선시대 초상화로 해서 초상화에 나타난 피부 병변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인데 이성락 박사 이제 통화를 해보고 논문을 보면 홍진의 병명을 임상학적으로는 비류로 판단한다는 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코가 빨개지는 딸기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딸기코라고 얘기할 때 술 많이 마시면 딸기코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주자를 써가지고 이 딸기코를 주사비라고 하는 그런 술주자 써가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오해라 그래요. 음주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 기름샘 즉 피지선의 비대증이 주 원인이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냥 그 딸기코로 끝날 수도 있지만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염증이 생기면 홍진처럼 증세가 악화한다라는 거고 요즘에는 그 항생제라도 있어서 치료할 수는 있지만 조선시대는 그런 항생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없었다라 그래서 이 홍진이라는 분의 괴로움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필설로 다 알 수가 없는데 이거를 저격하고 비난하고 이러니까 좀 비웃고 이러는 건 좀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깥에 외출 못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폐인됐다라고 할 정도로 하니까는요. 저 눈에 병 나거나 코에 나도 머리가 치근치근 아프잖아요. 근데 그렇게 염증이 크다 그러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사는 게. 근데 이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 화가 입장에서 보면 조금 적당히 가려주고 그러니까요. 이 아픈 것까지는 조금 좀 안 그려줘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 초상화라는 게 사실 관복을 곱게 차려입고 때 빼고 광낸 다음에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런 초상에 남들이 손뼉을 치고 흉을 좀 볼 정도 그런 딸기코에 주먹코가 든 얼굴을 고지고대로 표현할 필요가 있었을까. 또 조심태 같은 분의 어떤 천연두 자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분들을 화가들을 탓할 수가 없는 것이 북송의 유학자인 정이라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초상화를 그릴 때 같은데 보면 털럭 한 오라기가 달라도
다른 사람이다라는 원칙을 세워서 그런 원칙으로 초상화를 그렸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사실주의 이게 예. 초상화의 기본적인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문인화가인 표암 강세왕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뭐 그 영락 없는 잣나비 모양의 자화상을 그려놨다. 이거는 이제 그 평론가 오주석 선생이 표현한 건데 그런 자화상을 그려놓고는 그림 한 편에 내가 몸집도 작고 얼굴도 잘생긴 편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날 종종 얕잡아 온다라고 인정을 해요. 네. 그러면서 그 강세왕 본인이 그린 자화상, 그 초상화를 사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초상이라는 것은 닮을 초자에다가 본뜬 상이잖아요. 네. 근데 이 표암 강세왕은 참진자에다가 묘사할 사자를 써서 사진이다라고 초상화를 표현하죠. 근데 굳이 참진자를 써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참의 어원이라는 게 차다라는 동사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여서 예. 이 초상화라는 것은 내면에서 차오르는 것을 그린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의 초상화를 어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임금은 좀 다르지만 보통 우리가 선비들의 초상화를 보면 젊은 사람 초상화는 없잖아요. 네. 어느 정도 마음이 차고 뭔가 내면의 세가 좀 성숙해야지 초상화를 그리지 젊은 사람들 초상화를 안 그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1713년에 숙종의 초상화 제작을 총괄한 이의명이라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네. 그리는 대상의 내면 세계까지 표현하는 것을 사진이라고 한다. 그래서 임금의 초상화 역시 어진, 그 임금의 사진이다. 그래서 어진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초상화를 이렇게 극사실주의로 뭐 예를 들면 뾰루지나 네, 이런 것까지 그렇죠. 다 그려주면은 그래도 누가 이렇게 날 그려주면은 좀 멋지게 그려주길 바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뭐 자타공인의 미남이 아니고서야 사진 그렇죠, 나온 거 그렇죠. 보면 다 싫잖아요. 뭐 자기 사진도 뭐 이렇게 잘 나왔네 그런 사람 별로 없지 얼굴 크기도 않습니까? 좀 작게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예. 이렇게 그리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그 만백성의 어버이이자 지존 임금은 더했겠죠. 예. 그래서 단적인 예로 효성이 지극한 세종 상왕이 된 그 아버지 태종의 어진을 그려줬는데, 근데 완성된 어진을 본 주인공 태종이 초상화의 주인공이 당장 불살라버리라라고 이제 명을 했죠. 나랑 너무 똑같아 이겁니까? 그거 아니면 다른 뭐가 그 이유가 태종이 뭐라 있나요? 그랬냐면 이 털 하나라도 갖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주상. 예. 이 초상화는 불태우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너무도 극사실주의로 이렇게 하니까 당신 얼굴 좀 꼴보기 싫었다 뭐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임금의 어진 정도는 일반 선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조금 손봐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 전주에 경기전에 모셔둔 태조 예. 이성계 어진 예.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자세히 안 봤는데 그 어진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조의 어진은 그 태조 제위 때인 1390년대인데 일단 제작을 했고, 아들 때인 태종 때 조금 못살 다시 했고, 그다음에 영조 때 수리를 거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1872년에 화가 조중묵이 재모사를 했으니까 3번 정도 손을 본 건데, 네. 어진의 오른쪽 눈썹위를 자세히 보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예. 지름이 약 0.7에서 0.8cm 가량의 사마귀 점이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물어보니까 전문 용어로는 모반 세포성 모반이라고 하는데, 그 이성락 박사한테 물어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난 작은 혹 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조선을 개국한 분을 그 어진을 그리는데 예. 여기 위에 조그마한 이 호까지 그려놨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예. 이 태조 이성계 보통 임금입니까? 그 조선의 창업주고 예. 후대 임금들의 정말 최고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흥미로운 거 아까 얘기했지만 3번이나 모사 수리를 거쳤지만 그 작디 작은 사마귀 하나 뽀샵 처리 안 하고 그대로 3번 다 그대로 두었다라는 거여서 이것이야말로 결국 털럭 한 올, 그러니까 수염 하나, 털 하나 고치지 않고 그린 초상화 정신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아, 태조 이성계 그 어진조차 이렇게 하면은 누가 감히 그러니까. 어느 선비가 내 얼굴을 바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털 한 올조차 숨기지 않은 이런 초상화 기법 덕분에 아까 얘기했던 그 피부과 전문의 이성락이라는 네. 그 박사가 초상화의 얼굴에 나타난 그런 병의 흔적을 연구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한 519점의 초상화를 분석했는데 후천적으로 얼굴에 난 점은 뭐 한 113점, 그러니까 22% 정도가 됐고요. 예.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연두 흉터, 아까 조심태 같은 그런 그 천연두 흉터 역력한 것이 73점이어서 한 14%고, 검버섯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걸 뭐 노인순 흑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합쳐보니까 그 3% 정도 퍼센트 예. 정도 정도 되고 28% 정도 되네요. 그리고 예. 홍진의 주먹코, 딸기코 증상 뭐 이런 주사의 경우도 한
그 13점 2.5% 정도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사진처럼 그려놨는지 네. 얼굴만 봐도 뭐 무슨 병인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초상화를 보면 이분의 그 연구를 보면 무모증, 털이 없는 거, 그다음에 다모증, 털이 많은 거, 그다음에 백반증, 오타모반이라 해서 그 갈색이나 흑청색의 넓은 반점 얼굴에 생기는 그런 점, 네. 그다음에 피부 홍반 루푸스, 희귀병이죠. 그리고 칼자국 모양의 국소 경피증 같은 그런 희귀 질환도 포착이 됐고 또 하나는 이거 뭐냐면 강경화 말기임을 말해주는 흑색 황달 이런 것도 그 9명의 그 이 초상화에서 보였고 그다음에 사시 뭐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실명의 케이스 이런 것들도 그 이 초상화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병이 있어서 검은색으로 변했는데 네. 그걸 그대로 초상화에 또 그냥 그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뭐 참 극사실주의라고 대단하네요.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문신 신홍주 같은 분의 초상화는 사진을 능가하는데요. 그 이 초상화를 보면 왼쪽 코 입술 주름에서 아주 작은 혹 이게 또 그렸어요. 예.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수염이 빼곡한데 그 수염 속에 있는 더 작은 점 아니 돋보기 코까지 혹시 그림 그릴 때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주인공 코앞에 가고 와, 그러니까요. 확대경 들이대고 관찰해 가면서 그린 것 같다. 뭐 냄새까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건데 그리고 우리가 잘 보아온 추사 김정희의 그 초상화 있잖아요. 네. 그걸 봐도 뺨과 코에 이렇게 천연두가 살짝 스치고 지나간 흔적까지 그랬다라고 우리가 새삼스럽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추사도 천연도 흔적이 있었다는 건 정말 몰랐네요. 살짝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네. 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천연도 흔적 지나가신 네.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코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남으신 분들이 예, 예. 있었어요. 그 정도더라고요. 근데 요건 또 세 발의 피고 서직수라는 분의 초상화를 보면 그 이분의 초상화가 되게 유명한 게 뭐냐면 당대 최고 화가인 단원 김홍도가 몸을 그렸고 그 얼굴은 초상화의 대가였던 이명기라는 분이 분담해서 그렸습니다. 네. 근데 이 초상화의 피부 노화에 따른 검버섯 이것도 막 10여 개 정도 그렸는데 그건 양념이고 왼쪽 뺨을 자세히 보면 이른바 그 색소 모반이라 그래서 멜라닌 세포가 증식해서 발생한 점 이거 3개를 표현했는데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중 한 점을 보면 그 점에서 비집고 나온 털 오락이 3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 한 모공에서 나온 털 새오라기를 정확하게 포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정말 이걸 일종의 가치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그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네. 정말 아까 얘기했던 확대경을 뭐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초상 얼굴을 보면 희귀병 이런 것도 보이는데 예를 들자면 초대 규장각 제약을 지낸 그런 서명흥이라는 분의 초상을 보면 네. 오른쪽 눈가에 이렇게 이른바 오타모반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왼쪽 턱관절 부위나 귀에 보면 털모반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오타모반이 뭡니까? 아시아인에게 나타나는 몽골 반점의 유형인데요. 이게 엉덩이에 나면은 그냥 몽골 반점처럼 없어지는데 얼굴 등에 나타나는 그런 몽골 반점의 유형인 오타모반은 안 없어진다라고 해요. 근데 얼굴에 이렇게 점처럼 푸른색으로 이렇게. 1939년에 일본 의사 오타 마사오가 최초로 학계에 보고했는데 그러나 이걸 보면 그보다 150년 가까이 앞선 1781년에 그려진 조선의 초상화 이미 오타모반이 보였다라는 거고 예. 또 하나는 그 문신 송창명의 초상화를 보면 백반증을 알고 있다라는 증거가 포착이 됐는데 정상 피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색소가 번지고 흰색 피부가 되기를 반복하면서 이 병변이 좀 커지는 하얗게 변하는 그런 병변을 자세하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피부과 전문인 아까 얘기했던 이성락 박사가 이 송창명 초상화의 백반증을 논문을 써가지고 1982년에 독일 피부과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발표를 했는데 이 초상화가 백반증에 관련된 세계 최초의 그림 기록으로 인정받고 그래요?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 청춘의 상징 여드름 자국 이것도 초상화에 많이 나타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드름 자국하고 천연도 흔적은 잘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볼 때는 비슷하죠. 네. 비슷한데 그 피부과 전문의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데 예를 들면 영의정을 지낸 서매수라는 분의 초상화를 보면 천연두 자국 같아요. 저희가 보면. 그런데 자세히 보면 심한 여드름 자국이면 알 수 있다라는 건데 흉터가 코를 중심으로 해서 마른 목골 안에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드름과 관련된 그 피부의 기름샘, 피지선이 코와 입 주변에 이렇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요걸 보면은 여드름 병변의 교과서적인 분포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또 이제 표암 강세왕 아까 얘기했던 강세왕의 맏아들 강인의 초상을 보면 강세왕과 너무도 닮았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닌데 그 정도로 닮았는데 그래서 초상화가 정말 사실적으로 그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강인의 초상을 보면 심한 여드름 자국이 또 거기에 또 나타납니다. 조선시대에도 뭐 다 청춘이니까
그때도 여드름이면 뭐 젊은 청춘들한테 고민거리겠죠.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여드름 네, 때문에 네. 고민을 좀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선주의 의주 몽진길에 수행한 공로로 호송공신이 된 내시 초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네. 김세진이라는 그런 분의 초상화라고 우리가 그냥 추정을 하는데요. 네. 확정은 지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수염이 표현되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내시의 초상화라고 보고 호송공신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호송공신 중에 내시였던 그런 김세진의 초상화가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네. 반대로 털이 얼굴에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 수북한 담호증에 걸린 그런 유복명이라는 분의 초상화도 눈길을 끕니다. 아까 경변에 걸린 분 초상화도 있다고 하시잖아요. 이분이 그 영조 때 공신인 오명항이라는 분의 초상화인데 이 오명항이라는 분은 이조 판서와 병조 판서를 역임하는데 이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1728년에 나는 이인자의 난이 있어요. 예. 그걸 극적으로 진압한 공로로 해서 공신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의정에 바로 오르는데 6개월 뒤에 사망을 해요. 아. 근데 그런 그 오명왕을 그린 초상화가 일본 덴리대 도서관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박물관에 하나 있고 그래서 두 점이 소장되어 있는데 예. 같은 해 그려졌습니까? 1728년에. 그런데 경기도 박물관 소장품은 이인자의 난 진압으로 분무공신 공신이 되면서 그린 공신상이고 델리대 도서관 소장품은 6개월 뒤에 사망하기 직전에 그린 초상화입니다. 그럼 병이 진행된 상태를 초상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6개월 간격이죠. 예. 이 같은 해 같은 인물을 그린 초상화를 보면 너무도 다른 모습인데요. 예. 공신자기를 받고 그린 경기도 박물관 소장품은 안색이 좀 나쁘긴 하지만 그리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천연두 자국이 있고 황달기가 좀 보이긴 하지만 얼굴색이 검게 변하지는 않았는데 네. 델리대 도서관 소장품은 얼굴이 완전히 흑색으로 변했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그 나옵니다. 그 우리 간 나빠지면 얼굴 검은색으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신상을 그릴 때는 강경변이 급속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그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후에 강경변이 급속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초상을 한번 다시 그린 다음에 곧바로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색 황달 때문에 네. 천연두자국이 좀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이 됐지만 네. 그 영광도 잠시고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는 어떤 한 인물의 극적인 1728년 한 해가 이 두 초상화에 기록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네. 조금 내가 아름다운 모습을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을 이렇게 초상화로 그리는 그러니까요. 경우가 쉽지 않을 그것도 텐데. 너무 그 얼굴이 안 좋은 네. 그런 것을 이렇게 그렸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긴 들더라고요. 예. 또 어떤 그 형주판서를 지낸 홍직필이라는 분의 초상화를 보면 피부 홍반 루푸스 때문에 정말 고생하는 적이 역력해요. 그래서 뭐 되게 그 지금도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가 되는데 게다가 또 오른쪽 눈이 실명 상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도록 네네.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시방이란 분 형주 호조 공조판서를 지낸 분인데 이분의 초상화가 6점이나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나이별로 남아있네요. 이렇게 했는데 예. 이분의 보면 이마 부위에 6점 모두가 칼에 베인 것 같은 흉터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걸 의학 용어로는 칼자국 모양의 국소 경피증이라고 하는데요. 섬유 조직이 신축성을 잃어가는 증세다라는 건데 공피증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근데 이런 상처쯤은 그냥 지우고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가차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시방 초상화를 6점 그렸는데 6점 모두에서 그 상처를 예외 없이 그렸거든요. 예. 안 빼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 그 이괄에 난 진압으로 해서 공신이 된 분 이분은 또 뭐 장만인데 검은 안대를 한 모습으로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군중에서 예. 난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중에서 눈병을 알아서 실명을 했어요. 바로 이제 공신 책록이 됐기 때문에 실명한 상태에서 그냥 그리기는 흉하니까 아마 안대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 정조시대의 명재상인 최재공 또 경술국지 때 순국한 우국지사 황현 이런 분들은 또 사시로 그렸는데 이 초상화 특히 황현 초상화는 그 구한말의 어진화가였던 최용신이 그 황현의 생전 사진을 가지고 그렸거든요. 그 태조 이성계부터 우국지사 황현까지 500년 동안 초상화의 극사실주의 기법이 계속 유지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한말 어진화가였던 최용신까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기조 전통을 500년 내내 지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똑같지 않으면 이건 그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이런 지금의 사진보다 더 사진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초상화가 많이 남아 있었다고 하면 역사적인 사료 가치가 굉장히 높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좀 아쉽기도 하네요. 많이 좀 사라져서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건 아니니까요. 뭐 그래도 많이 꽤 남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연구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자,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